체스터턴 어서독시 오늘 29번째 강도입니다. 제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28강에서 제목만 설명하다가 다 끝났습니다. 요종나라의 윤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119쪽으로 이제 넘어와요. 앞 대목은 그,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 음, 115쪽에 나오는데 음, 이미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각을 얻었다 하는 걸 말해요. 어렸을 때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특이해요. 그건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마지막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될 119쪽, 그 바로 앞쪽입니다. 118쪽이에요. 여기 118쪽. 이걸 잠깐 보고 여러분들 화면에 나온 그 텍스트를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전반적인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되었지만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찾은 음, 이미 결론적인 대목을 다 말할 때가 됐다. 이미 그 뜻인가요? 근데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뜻 같아요. 내가 스스로 찾은 서너 가지 기본 아이디어를 하나씩 써 내려갈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자기의 마지막 결론을 다 정리해도 되지만, 조금 조급한 것 같으니, 몇 가지 아이디어를 좀 더 설명하겠다. 내가 발견한 방식 그대로 기술할까 한다. 그 후에 나 개인 철학이나 자연 종교를 요약함으로써 개인 철학이나 자연 종교, 이 자연 종교에 대해서 바르트는 알레르기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체스터턴에게는 중요했죠. 자연신학 논쟁이 칼바르트하고 에밀 브룬노 사이에 과격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칼바르트가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뛰어나냐 하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칼빈 내 부활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 쪽은 아니에요. 루터와 완전히 상관없는 건 아닌데 루터교는 독일이거든요. 이 바르트는 독일이 아니라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A18강의 뒷부분에서 잠깐 소개한 한스 큐잉도 스위스 사람입니다. 그와 조금 이렇게 대립됐던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 가톨릭 신학자는 대립했던 가톨릭 신학자는 대표적인 인물이 라칭어예요. 그 나중에 교황이 됐습니다. 대립했어요. 그리고 한스 킹이 좀 젊었을 때 튜빙겐의 사제로 튜빙겐 신학대학 가톨릭 신학부 아주 젊은 그 교수로 있으면서 맨해튼에 있는 주교 유명한 그 당시 50대인 그분과 관계가 있었는데 좀
실망한 거예요. 좀 대립됐죠. 그 라칭어하고 한스킹하고 대립된 건 아주 심각한 거고요. 두 사람이 연배가 비슷합니다. 유럽의 뭐 68 문화혁명이라고 하든가 뭐 학생운동이라고 하든가 그 과격한 그 운동을 놓고 한스킹과 이 라칭어 주교가 대립했어요. 어, 됐습니다. 그 일일이 그런 거 얘기하다는 시간이 너무 음, 가니까. 근데 그 라칭어도 맞죠? 라칭어. 예. 독일 사람 맞죠? 독일 신학자요. 라너도 독일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바젤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독일에서도 활동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마 히틀러가 쫓아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독일에서 활동했을 거예요. 이 바르트가 본이죠. 본. 예. 근데 쫓겨나서 결국 고향으로 들어가는데 고향인가요? 자펜빌이 고향인가? 바르트가요? 스위스예요. 어쨌든 음, 그런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는 칼뱅이잖아요. 개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루터는 개혁주의라고 안 해요. 종교개혁자 얘기는 하지만 개혁주의는 칼빈 신학을 얘기합니다.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이 강하죠. 그래서 칼빈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는데 총신계통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개혁주의. 과연 칼빈 신학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걸 이제 바르트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르트는 칼빈의 부활입니다. 바르트로 인해서 개혁주의가 새롭게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개혁주의랍시라고 하는 이들은 칼빈은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바르트는 거부합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이게 자연 종교를 바르트는 질색했습니다. 브룬노와 자연신학 논쟁이 있었어요. 아, 근데 바르트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다시 바르트가 어, 활동한다면 그런 입장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연 신학에 대해서 극도로 부정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신학자도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 역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가 어떤 애에 따라서 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가 자연 신학을 극도로 거부한 이유는 뭐 나치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르트 신학은 나치즘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나치즘이 없었다면 바르트가 그렇게까지 자연신학을 거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 체스터턴은 자연 종교, 이거 자연 신학이죠. 그걸 요약하면 그쪽에 좀 식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독교 신학에서 창조론을 이야기한다면 이 자연 철학, 자연 신학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바르트는 어떤 논리로 그것을 거부했냐? 그거는 또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가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바르트가. 그런 아이디어를 종합할 예정이다. 자연종교. 그 영국의 사상, 철학, 뭐
그 문화 이런데 자연 종교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북유럽에 속하잖아요. 그 영국도요. 굉장히 제가 뭐 그쪽에 대한 공부가 일천해서 확실하게 말하기는 힘든데 그냥 신화적이에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철학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만드는 영화들에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 동화를 영화로 만들어서 유명하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그 소년들이 등장하고 그런 게 다 신화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또 제목도 잊어버렸네. 그렇게 유명한 그런 거. 반지의 제왕인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신화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대인들의 세계 경험에서 나온 어, 신화적 글쓰기 혹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그 모든 것이 과거에 이미 발견되었던 것임을 알고 깜짝 놀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할 생각이다. 이게 자기가 아, 새롭게 깨달았다고 생각한 그 세계가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이 책의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일 신학이나 미국 신학, 신앙 어떤 체계 뭐 그런 거하고 전문적인 신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해요. 체스터den이. 그래서 조금 뭐 우리가 따라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 반지의 제왕 맞죠? 그런 영화 있죠. 그 말고 또 비슷한 뭐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신화적인 거예요. 자연 철학이죠. 그 반지의 제왕에서 느끼는 어떤 것들과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뭐 그냥 문학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나? 신화와 혼합해버리나? 바르트가 그렇게 비판했던 어, 종교어로 들어가려고 하나? 바르트는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이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신학자의 방식이 아닐 뿐이지 근본을 뚫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체스터턴의 글을 읽다 보면 바르트가 아, 바르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게 됐어요. 그 새롭게 자기가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가 이미 2000년 전에 기독교 안에 있더라. 아, 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제 천천히 풀어갑니다. 근데 자기는 그 세계를 동화에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네요. 동화에서 배운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119쪽 첫 번 패러그래프입니다.
음, 내가 시종일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최초의 철학과 최초의 철학은 필로스와 소피아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예요.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최초의 예, 철학과 그러니까 지식인인 양 하면서 지식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찾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찾아가는 노력,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 교수가 되지 않아도 철학자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 말이 생각이 나는군요. 월든에서 월든을 쓴 사람 그렇게 제가 많이 언급한 사람인데 또 순간적으로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월든에서 소로우요. 소로우. 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철학 선생은 많지만 철학자는 드물다. 그 말이죠. 철학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철학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으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제가 독일어에 예,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철학의 필로소피라고 하거든요. 뭐 영어로도 똑같이 발음합니다. 근데 어미에서 스펠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독일어가 재미있는 게 그 단어를 이렇게 어미와 뭘 변형시켜서 새로운 의미로 만들 수 있는 언어입니다. 좀 특별히 영어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로소피는 명사예요. 철학입니다. 그대로. 근데 거기에 그거를 동사로 만들어요. 필로조피어렌 이렇게 합니다. 필로조피어렌 화면에 있으면 제가 그 스펠링을 보여드릴 텐데 동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하기 하다예요. 철학하 필로조피어렌 그 독일어 쓰기에 따라서 동사가 그대로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철학하기 한 명사가 되죠. 추상 명사로. 근데 철학하다 하는 동사가 되고 이제 철학하다는 아마 그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좀 힘들 거예요. 필로소피라고 하는 영어를 뭐 동사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doing 뭐 doing philosophy 그거는 뭐 행동 철학이니까 또 다른 거고 뭐 philosophy doing 이렇게 되면 번역이 영역이 될까요? 어쨌든 그 철학을 안다는 거하고 철학을 정보로서 안다는 거하고 철학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목사가 신학을 안다는 거하고 신학적으로 목회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칼뱅이라고 보통 그 원래 이름대로 부르는데 칼빈의 영어식이고요. 그 사람 뭐 프랑스어 썼을 테니까 프랑스 출신 스위스에서 활동한 쭈리히죠. 제네바. 예. 칼뱅. 옛날에는 다 칼빈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전엔 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 어, 영어로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 나타난 인물들도 발음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근데 어거스틴 뭐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뭐 어거스틴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연히 라틴어로 아우스티누스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영어도 그 미국 영어하고 영국 영어가 있는데 뭐 제 귀에는 이 영국 영어가 더 친근하게 들리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목사도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자꾸 그 사족을 붙여서 미안합니다. 중요한 건데 그렇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뭐 중요한데라고 하는 뭐 그런 사족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른 어, 말이 궁색할 때 이제 그런 걸 붙여요.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봅니다. 신학 학부 일반 학부에서 4년 뭐 전공하고 그다음에 신대원에서 3년 하고 근데 목사 자격 그 최소한도 따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정말 신학을 하냐? 신학적인 띵킹 혹은 마인드 그런 걸 갖추고 신대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10명 중에서 한두 명 될까요? 힘들 거래요. 근데 그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그 철학 음, 시종일관 확실하게 믿고 있는 최초의 철학과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철학대학 아, 대학에서 철학 교수로 하는 사람인데 철학자가 아닐 수 있고 아주 어린아이인데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 선생은 대학 선생에 머무는 거예요. 선생이면서 철학자가 되면 최선이죠. 근데 그렇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철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배워야 되겠죠. 엄마 품에서, 유치원에서 그 보모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로운 눈으로 경험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고 궁금해하고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예를 들면 그런 동화들 그래 깊숙이 들어가고 그게 최초의 철학입니다. 이 동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이 첫 문장 갖고 계속 제가 머물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않고 저 사람의 책을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강독이라고 하는 게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글 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독의 그 텍스트도 중요하고 그 강독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번역된 건데 번역 문장을 보지만 그냥 원서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강독을 합니다. 원서 강독이죠. 원서 강독. 근데 그거는 원서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해석하려면
그를 읽고 있는 사람의 눈높이가 최소한도 저 책을 쓴 사람의 단계까지는 가야 되겠죠. 좀 못 미친다면 약간 못 미쳐야죠. 전혀 뒤떨어진 사람이 강독을 해봤자 그거는 강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독하는 사람이 저 텍스트를 쓴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에 가면 저 강독하는 저 텍스트를 쓴 사람보다 그 텍스트를 통해서 강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철학. 그래서 제가 미리 읽을 때는 그렇게 그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강독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 읽다 보니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강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강독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요. 그러니까 글 읽기라고 하는 게 늘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 거리가 아주 바짝 붙어 있을 때도 있고 늘어질 때도 있고 아예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다르죠. 최초의 철학과 그 최초라고 하는 요 말을 제가 앞서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뭐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강독하고 제가 말을 하면서 어떤 그 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 어린아이였을 때를 얘기하는구나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놓칠 수도 있는데 제가 붙들은 거죠.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철학과 최후의 철학은 아기방에서 배운 것이다. 아기방, 저 번역이 약간 어, 어, 친숙하진 않아요. 아기방, 저게 이제 저 책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제가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띄울 수 있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보모에게 보모의 손에서 자란 것 같아요. 어릴 때 보모. 근데 보모가 그렇게 앞에 나올 겁니다. 아마 앞에 나온 것 같아요. 보모에게서 많은 걸 이렇게 최초의 철학을 그가 느낀 거죠. 아, 참 대단하네요. 저 사람도 어릴 때부터 아주 좀 영특하다고 말할 그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많은 걸 놓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허상에 묶여서 살죠. 근데 저런 사람들은 어,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중요한 거를 붙들고 살아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똑같이 뭐 저 사람이나 우리나 조금 더 아는 게 많네. 그냥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뭐 저 사람들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뭐, 뭐 조금 좋은 집에 사냐 아니냐 뭐 좋은 차 타냐 안 타냐 그런 차이지. 뭐 성질도 뭐 좋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비슷하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아기 방에서 배웠다 그러잖아요. 보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보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기 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여기 나오네요. 보모에게서 배운 것으로 참, 이 보모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 제가 앞이다 뒤에다 그 얘기를 했네요. 음, 배운 것으로 그녀는 민주주의와 전통을 동시에 수호하는 민주주의와 전통,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민중 개념과 좀 닿아 있더라고요. 예, 전통을 동시에 수호하는 하늘이 점지해준 엄숙한 여제사장이었다. 표현이 대단하죠. 음. 당시에 내가 가장 믿었고 잘 믿었고 지금도 가장 잘 믿고 있는 것은 동화라고 불리는 것이다. 아마 저 부모가 이 체스터턴 아주 어렸을 때 글자도 배우기 전에 이 어린 체스터턴에게 동화를 많이 읽어준 것 같습니다. 그 동화의 세계에 깊숙이 체스터턴이 들어간 거죠. 그 이야기들이 내게는 완전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요정의 나라 같은 거잖아요. 이상한 앨리스의 나라인가 뭐 그거 다시 읽어보고 싶지네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것들은 환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상하죠. 환상인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거인들이 이 거인의 세계가 있고 난쟁이라기보다도 아주 작은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있어. 조금 환상이지 비현실적이지.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그 어, 그거 있죠.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아마 제 가족하고 같이 영화관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환상적인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이 환상적이다. 지금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하는 게 오히려 환상적인 거죠. 따지고 보면. 동화에 비해 종교와 합리주의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저기서 말할 때의 종교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꾸며진 것 얘기합니다. 교황이 있고 뭐 주교가 있고 뭐 등등 뭐 뭐 올간이 있고 뭐 등등 그 장엄한 그런 그럴듯한 완벽한 체계로서의 종교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비록 종교는 비정상적으로 옳고 합리주의는 비정상적으로 틀리지만 말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런 중요한 겁니다. 오해할 수 있어요. 바로 동화에 비해 종교와 합리주의가 오히려 비정상적이다. 요 말만 떼어다가 봐라. 체스터턴은 종교를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는 비정상적으로 옳고 합리주의는 비정상적으로 틀리다. 근데 그 얘기까지 같이 가야죠. 어쨌든 요 단락에서 체스터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의 이 손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동화를 통하여 최초의 철학과 최후의 철학. 어,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최초의 철학을 그 어린아이라고 얘기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최초의 철학을 최후의 철학. 철학의 모든 것이라는 뜻일까?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때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동화가 어, 보통 지식인들이 쓰고 있는 대단한 작품들보다 더 근원적이다. 근원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뒤에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다 따라가기는 힘든데 하는 것만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